감자와 함께 추억을 소환하는 최고의 간식. 생으로 먹어도 그 달달함이 전해지는 뿌리 채소 고구마. 과거엔 허기진배를 채우던 구황작물로 지금은 다이어트의 1등 공신으로 사랑받고 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에 고소한 우유 한 모금은 그야말로 진심을 부르는 맛인데 부드럽고 폭삭한 달콤함의 결정체. 건강밥상 오늘은 장청소부 고구마와 함께한다. 고구마는 폐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매우 풍부하여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고구마 속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는 흡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체내 노폐물이나 발암물질,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서 대장암 예방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밤고구마냐 호박고구마냐 식감에 따라 기호는 갈리지만 요리로 만나는 고구마는 그 맛이 꿀고구마다. 영양 덩어리 고구마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이보다 더 쫀득할 순 없는 달달한 맛. 떡볶이의 새로운 변신. 고구마 떡볶이.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주말 아침 초간단 건강 레시피. 고구마 오믈렛. 달걀과 고구마가 부족한 영양과 맛을 꽉 채운다. 고구마는 섬유질과 비타민이 많아서 다이어트식으로도 많이 드시고 또 못 만드시는 분도 많이 드시는데요. 오늘은 그 좋은 고구마를 이용하여 한 끼 저녁 식사로도 좋은 고구마 떡볶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고구마는 껍질이 자색이 뜨면서 골이 많이 지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또 상처가 없으면서 유선형으로 생긴 게 맛있다. 떡볶이에 들어갈 고구마는 잘 씻어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는데 껍질에 영양소가 많으니 깎지 않고 사용하는 게 포인트. 고구마는 손가락 모양으로 납작납작하게 썰어 준비해 놓는다. 고구마는 보관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영상 5도 이하에 두시면 냉해를 입어서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두시거나 베란다에 두시면 안 되고요. 약간 따뜻한 방이나 안 쓰는 방에 있으면 넣어두시면 가능합니다. 떡볶이에 들어갈 채소도 손질하자. 양파는 얇게 썰고 대파와 당근도 길이를 맞춰 준비한다. 또 기호에 따라 양배추와 어묵, 소고기도 준비하자. 떡볶이 맛을 좌우할 매콤한 양념장엔 고추장과 마늘, 고춧가루와 물엿을 넣어 잘 섞어준다. 오늘 고구마 떡볶이의 양념장은 어른들이 좋아하게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넣고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나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토마토 소스를 넣고 하시면 파스타 맛이 나서 그렇게 하셔도 맛있습니다. 밑이 넓은 냄비에 육수를 부은 후 양념장을 잘 풀어주자. 소스가 끓어오르면 준비한 재료들을 한데 넣어 익혀주면 되는데 먼저 떡과 고구마를 넣어 살짝 익힌 후 소고기와 어묵, 채소들도 함께 끓여준다. 고구마 떡볶이는 국물이 자작한 게 포인트. 칼칼한 맛에 퐁당 빠질 수 있도록 국물이 바짝 졸지 않게 불 조절에 유의하자. 오늘 고구마 떡볶이는 국물 떡볶이 개념으로 국물이 조금 있으셔야지 맛있거든요. 너무 바짝 졸이지 마시고 국물을 약간 남겨두세요. 마지막으로 대파 솔솔 뿌려 파향을 더한 후 넓적한 그릇에 보기 좋게 담아내면 주말 간식으로 안성맞춤인 고구마 떡볶이 완성. 평범함을 거부한 색다른 맛.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고구마에서 배어나온 달달하고 폭신한 식감이 입안을 감싼다. 바쁜 시간 한 끼 식사로 손색 없다. 고구마는 섬유질과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조금 부족한데요. 그래서 달걀하고 같이 드시면 아주 궁합이 좋습니다. 오늘 고구마와 달걀이 만났습니다. 고구마 오믈렛 같이 만들어 보시죠. 고구마는 씻지 않은 상태에서 어둡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한다. 또 상자에 구멍을 뚫어 습기가 차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 오믈렛에 들어갈 고구마는 깨끗이 씻은 후 강판을 이용해 고구마 칩 모양으로 껍질째 얇게 슬라이스해 주는데 열에 잘 익을 수 있도록 슬라이스한 고구마는 다시 가지런히 포갠 후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한다.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살짝 다져서 준비해도 좋다. 오늘 고구마 오믈렛에 들어가는 고구마는 저는 채를 썰었습니다. 혹시 흠집이 있으면 도려내거나 껍질을 까고 쓰셔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오믈렛을 찍어 먹을 단짠단짠 소스도 만들어보자. 총총 다진 실파는 마요네즈와 마늘, 물엿을 한데 넣어 재료가 뭉치지 않도록 잘 저어준다. 또 썰어두었던 고구마는 10분 정도 물에 담가 전분기를 빼주는데 이 전분기를 잘 빼야 서로 엉키지 않는다. 씻어낸 고구마는 키친타올을 이용해 물기를 제거한 후 체에 받쳐 수분을 날려주자. 물기를 뺀 고구마는 소금과 밀가루를 뿌려 잘 버무려 넣는다. 고구마는 채를 썰어서 물에 담궈서 전분기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기를 잘 빼셔야 되는데요. 그때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빼주셔야 되고요. 고구마나 감자는 전분기를 꼭 빼주셔야지 요리할 때 들러붙지 않아서 좋습니다. 오믈렛의 식감을 담당할 달걀도 준비 완료. 기름을 두른 팬에 먼저 고구마를 올려 고르게 펴준 후 달걀물을 부어 부침개처럼 구워준다. 달걀이 들어가서 쉽게 탈 수 있으니 약불에서 천천히 익혀주는 게 포인트. 노릇하게 익은 오믈렛은 잘 뒤집어 그 위에 치즈를 수북하게 뿌려주는데 좋아하는 고명이 있다면 추가해도 좋다. 이제 절반으로 접어주면 끝. 고구마 오믈렛을 구우실 때는요. 약한 불에 천천히 은근히 구워주셔야 됩니다. 또 한번 뒤집어서 치즈를 넣으시는데요. 치즈의 역할은 맛도 있지만 서로 잘 들러붙기 위해서 넣습니다. 완성된 고구마 오믈렛을 접시에 올리고 소스를 곁들이면 오늘의 레시피 완성. 고구마와 달걀, 치즈만 있다면 몇 분 안에 뚝딱. 극강의 달달함과 고소함을 자랑하는 최고의 간식.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건강 레시피가 탄생했다. 고구마는 칼륨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며 고혈압, 뇌졸중 등 같은 심혈관 질환 및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기미 및 주근깨를 개선해주는 미백 효능이 있고요. 고구마에는 비타민 A 성분 또한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시력 보호 및 개선에 도움이 되며 안구 건조증 같은 눈 질환들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굽고 찌고 튀기고 어떤 조리법도 멋지게 소화하는 만능 식재료 고구마. 탄수화물뿐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 여기에 베타카로틴 함유량까지 높아 건강한 식사 대용으로도 인기다. 스트레스 지수 올라갈 땐 매콤한 떡볶이로, 몽글몽글한 분위기가 필요할 땐 고소한 오믈렛으로 180도 분위기 변신이 가능한 국민 먹거리. 그 매력에 빠져든다. 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쉽게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라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뜨거운 물만 있으면 되니까 아이들도 이제 라면을 쉽게 만들어서 먹기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뜨거운 물로 인한 화상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화상을 입은 어린이 3명 가운데 1명은요. 이 라면을 끓이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해외 연구 발표도 있었는데요. 특히 소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서 피부가 얇거나 약하기 때문에 같은 열기라 하더라도 더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 2, 3도의 화상을 입는다고 하네요. 네, 이 뜨거운 라면을 손이나 손목에 쏟거나 또 이제 음식을 꺼내다가 전자레인지에서 엎지르면서 화상 사고가 날 수 있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뜨거운 물이나 화기를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이 정수기 온도도 50도 이하로 낮추는 게 화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화된 식습관과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유방 관련 질환의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유방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에는 유방암 외에도 다양한 양성 질환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유방 양성 질환에는 섬유선종과 낭종,
또 유관 내에 생기는 관내 유두종 등이 있다. 유방 양성 질환은 유방암을 제외한 유방과 관련된 질환을 의미합니다. 유방 양성 질환은 유방암과 달리 치료가 비교적 쉽고 예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종류로는 단순 증상을 포함해서 유방 종양, 유방 염증 등 나이나 원인 그리고 유방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유방 검진을 통해 혹과 같은 덩어리가 발견되었다면 양성과 악성으로 구별한다. 다행히 유방에 생기는 종양 중 대부분은 양성 종양인데 양성 종양으로 판명됐다 하더라도 그 종류와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여성을 괴롭히는 불청객, 유방 양성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나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유방 관련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슴에 멍울에도 좀 잡히게 되면 이게 혹시나 암이 아닐까 덜컥 겁이 나기 마련이죠. 네, 맞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도 좀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바로 유방 관련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유방암 외에도 여성을 괴롭히는 유방 양성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외과 김봉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유방 정기 검진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 이외의 다양한 질환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유방의 구조부터 좀 살펴볼까요? 유방의 구조로는 우선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포도송이처럼 이것을 소엽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젖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소엽에서 유두와 이어지고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을 유관이라고 하고 그것은 젖이 유두로 나오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엽을 감싸고 있는 기질 조직과 그 바깥을 싸고 있는 노란색의 지방 결체 조직은 소엽 및 유관을 고정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렇게 유방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소엽이나 유관 같은 조직에도 다양하게 질환들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이 발생 부위에 따른 주요 질환도 한번 짚어주시죠. 유방에는 이제 여러 부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부위에 따라 구성되는 조직이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소엽 부분을 보시면 정확하게는 소엽과 말단 미세유관을 포함하는 구조이고요. 여기에는 흔히 무록이라고 하는 낭종이 있고 그다음에 소엽이 이제 분화하는 경화성 선증, 그리고 유관 내 혹이 자라는 관내 유두종, 그리고 유관 상피세포가 불규칙하게 분화하는 비정형 증식증과 소엽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단 미세유관이 좀 모여서 큰 유관을 형성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유관 확장증, 관내 유두종, 그리고 상피내암의 일종인 파제트병과 유관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엽 주위를 이렇게 싸고 있는 초록 부분에 이제 섬유성 조직인 이제 기질 조직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질환으로는 섬유선종과 엽상 종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의 이제 지방 결체 조직인데 이것은 지방과 일부 섬유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지방 괴사, 지방종, 섬유종증, 육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유방 하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질환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오늘 네. 느꼈습니다. 이 질환 가운데서 염증이나 통증이 좀 심하다거나 또 이제 결절이 또 있어서 유방암으로 오해할 수 있는 질환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특징별로 좀 살펴주신다면요. 유방 양성 질환의 증상으로는 유방통, 유방멍울, 유두 분비물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유방암과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 중에 유방통이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이 되어 있고요. 유방 양성 종양은 유방 양성 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낭종, 섬유 낭성 변화, 섬유선종, 관내 유두종, 엽상 종양 등이 있을 수 있고 유방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염증성 유방 질환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것으로 유선염, 유방 농양이 있습니다. 그 밖에 정상 유방의 다른 위치의 유방에 생기는 부유방과 남성에서 생길 수 있는 여성의 유방증 등이 있습니다. 네. 이 특징에 따른 유방 양성 질환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유방 검사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초음파 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진단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유방 양성 질환이라고 진단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진단 과정을 거치는데요. 우선 내원 전에 유방 자가 검진을 하거나
이제 증상이 있거나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이때 임상의 진찰을 거쳐서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추가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유방 양성 질환의 여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네, 진찰이나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이상 소견이 있으면은 조직 검사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흔히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가 검진을 통해서 뭐 진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손에 뭐가 잡힌다. 이래서 이제 어떻게 그럴 경우에는 검사를 하면 좋은지도 궁금하거든요. 특히 여성들이 자가 검진을 언제 하는 게 좋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인지 좀 알려주신다면요. 유방 자가 검진은 한국 유방학회에서 30세 이상의 여성에서 매월 시행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 검진에는 총 3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거울을 보면서 눈으로 유방의 대칭적인 모양인지 아니면 피부 변화가인지 관찰을 하고 양팔을 올리거나 골반 위에 손을 얹는 자세를 취하면서 유방이 대칭적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한쪽만 움직이고 다른 쪽은 고정되어 있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2단계는 이제 서거나 앉아서 촉진하는 방법이고요. 가운데 세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겨드랑이나 이제 유방을 골고루 촉지를 해서 혹이 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유도를 짜봐서 분비물이 나오는지 아니면 분비물이 나온다면 색깔이 어떤지 확인하게 됩니다. 3단계는 이제 누운 자세에서 이제 2단계와 같은 방법으로 촉진을 하는데 2단계에서 촉진되지 않아 놓쳤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진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뭐 아침에 일어나서거나 뭐 자기 전에 하거나 그런 시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시기랑 상관없이 매월 한 번씩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집에서 이렇게 자가 검진을 했을 경우 뭔가 의심이 될 만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내원을 하실 텐데요. 이 병원에서 주로 받아볼 수 있는 이제 영상 검사가 있겠죠. 이 영상 검사 소견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날까요? 네, 영상 검사는 대표적으로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가 있는데요. 먼저 유방 촬영술은 촬영기기로 이제 유방을 눌러서 엑스선 통과의 영상을 얻는 방법인데 그 위에 사진과 같이 이제 소금 뿌려놓듯한 모양이 보이는데 이것은 예. 이제 유방 석회화가 이제 촬영된 부분이고요. 예. 이 석회화 중에 이제 커다란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방 양성 석회화라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 작게 모여 있는 부분들은 유방암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은 하얗게 이제 덩어리진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유방 종괴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유방 종괴 내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초음파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유방 초음파는 이 종괴의 구조물과 그 주변 구조물을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는 기기고요. 이제 위쪽에 매끄러운 이제 타원형의 모양의 이제 까만색 물질로 채워져 있는데 이 까만색 물질은 이제 물이 차 있는 모양이고 이것은 이제 유방 낭중의 대표적인 소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 똑같이 타원형의 모양이고 이제 안에 회색 물질이 차 있는데 이것은 덩어리가 차 있는 모양이고요. 이것은 섬유선종의 대표적인 소견입니다. 네. 마지막 사진은 이제 위의 사진과 같이 이제 물이 차 있긴 하지만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안에 작은 혹 같은 게 있는 소견인데 이것은 관내 유두종의 소견입니다. 초음파로 이제 어느 정도 대표적인 모양을 감별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조직 검사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조직 검사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먼저 이제 세침흡인 생검이라는 것은 이제 유방 혹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을 주사기로 뽑아내서 그 세포들을 관찰하는 검사인데 과거에 많이 시행됐던 방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중심부 침생검은 이제 유방에 혹이 있으면 그 혹을 이중 칼날로 일부 잘라내어 그 조직을 검사하는 방법인데 이제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고 그리고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 방법으로는 진단 겸 치료로서 이용되는 이제 방법이고요. 이제 진공 보조 흡인 생검이라고 하는데 흔히 이제 맘모톰이라고 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중심침 생검과 모양은 이제 비슷한 기기지만 안에 이제 청소기 같이 흡인기가 달려 있어서 이 혹을 조금씩 빨아들이면서 깎아내서 하는 검사인데요. 작은 혹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그 절개 부위만으로도 완전히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 제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거랑 비슷한데 이제 네. 방법 면에서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절제 생검은요? 절제 생검은 말 그대로 이제 피부를 절개하여 수술을 하는 방법이고요. 종양을 이제 온전한 방법으로 완전히 절제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그러면 유방 양성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 가장 흔한 것이라고 하셨죠. 유방통. 이 유방통의 원인과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유방통은 병원에 방문하는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증상이 있는 분의 3분의 2는 유방통이라 할 정도로 이제 많은 증상이 되겠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아직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유방통이라는 것은 호르몬 등의 영향에 따른 유방 조직의 과민 반응이라고 이제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통에는 이제 통증 양상에 따라 주기적 유방통과 비주기적 유방통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주기적 유방통은 폐경적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비주기적 유방통은 폐경 후 여성에서 주로 발생하고, 이것은 일부 질환이나 약물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치료법에는 우선 비약물 치료로는 브래저가 꽉 끼거나 이제 헐렁할 경우에 이제 유방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맞는 브래저의 착용이 이제 유방통을 관리하는 데 중요할 것 같고요. 스트레스나 심리적 요인들이 유방통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커피나 고지방 그리고 고염 식품이 유방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많은데요. 그 식이요법 자체가 아직 효과가 있다고 아직 확실하게 이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이렇게 커피를 많이 드시거나 그리고 고지방 음식을 많이 섭취하거나 짠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을 한해서는 이것을 줄이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약물 치료로는 이제 가벼운 통증인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감기 몸살일 때 쓰는 아세타미노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통증이 심하다 할 때는 호르몬 관련 약제인 다나졸이나 타모시펜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유방 양성 질환 증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유방 멍울 아니겠습니까? 이 멍울이 잡히면은 좀 놀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유방 멍울은 유방암의 대표적인 증상이긴 하지만 유방 멍울 전체로 봤을 때 그 대부분은 유방 양성 질환에 속합니다. 멍울이 부드럽고 잘 움직인다면 이제 양성을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예. 반면에 멍울이 단단하거나 잘 움직이지 않으면 악성, 즉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유방 영상 검사나 조직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도 여성이라서 아무래도 유방 관련 질환에 대해서 잘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 유두 분비물이 유방 질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 유방암에 있어서도 유두 분비물이 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유두 분비물에는 일단 생리적 유두 분비물과 병적 유두 분비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생리적 유두 분비물은 손으로 짜야 이제 나오거나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거나 다수의 유관에서 분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색깔에 있어서는 이제 투명하거나 밝은 노란색, 이게 대부분일 수 있고요. 이것은 약물이나 임신과 수유와 같은 호르몬 변화, 즉 유방 외적인 부분이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병적 유두 분비물 같은 경우에는 짜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나오거나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하나의 유관에 국한해서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특징적인 색깔로는 이제 피같이 나오는 혈성인 색깔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병적 유두 분비물은 약 10%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유방 양성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방 양성 종양이란 유방에 생기는 종양 중 암이 아닌 것을 말한다. 유방암과는 다르게 주위 조직으로 침범해 자라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는데, 대부분의 양성 종양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기도 하지만, 일부 양성 종양에서는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위험한 질환도 있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왼쪽 가슴에서 분비물이 좀 나와가지고 왔습니다. 분비물이 언제부터 나왔고 색깔은 어떤가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고요. 색깔은 갈색 섞여서 나오고 가끔 피도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멍울이 만져진다든지 뭐 통증이 있다든지 그런 다른 증상이 있으신가요? 멍울은 가끔 만져졌던 것 같은데 따로 통증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유방에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 유방암보다는 양성 질환인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이 가운데 엽상 종양과 비정형 증식, 관내 유두종 등은 유방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 환자는 혈성 유두 분비물 증상으로 오셨고 초음파 소견에서 유관 확장에 의한 낭성 병변과 안에 작은 종괴를 동반하는 것 봐서는 관내 유두종이 의심되는 소견입니다. 관내 유두종인 경우 양성 종양에 속하지만 조직 검사로 약 7에서 20% 정도는 암으로 진단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중심 침생검으로 조직 검사 후에 혈성 유두 분비물 치료를 위한 수술 방법을 계획하여야겠습니다. 유방 양성 질환 가운데 관내 유두종은 유관에 생긴 작은 종양으로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다. 여러 관 안에 유두종이 있으면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검사에서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나면 이에 대한 추적 관찰은 필수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오른쪽 유방 위쪽으로 한 1년 전부터 몽울이 잡혔는데 지금 조금 커진 것 같아서 왔습니다. 통증이 이전부터 있어서 계속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과거에는 통증이 없었다가 새로 생겼었나요? 아니요, 몽울이 좀 커지기는 했는데 통증은 없었습니다. 젖꼭지 분비물이라든지 기타 다른 증상이 있었나요? 아니요, 따로 분비물 같은 거 나오는 증상은 없었습니다. 유방의 섬유선종은 젖을 분비하는 유선 말단 부위의 과다한 증식과 이로 인한 유방 조직의 변형 때문에 발생한다. 섬유선종은 20, 30대 젊은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환자는 오른쪽 유방에 멍울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매끄러운 표면에 저음형 종괴가 발견되어 젊은 환자이면 고려하였을 때 섬유선종이 의심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먼저 조직 검사를 계획하여야겠습니다. 유방 섬유선종 최종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 보통의 유방 섬유선종은 주기적인 검진만 시행하면 되지만 혹시 덩어리가 계속 커질 경우엔 제거하는 것이 좋다. 드물기는 하지만 섬유선종 내에 암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 특히 40대 이후에 섬유선종이 발견된다면 바로 제거해 조직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유방 양성 질환은 유방암과 달리 예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방 양성 질환 중에 일부는 유방암과 연관이 되어 있고 유방암과 비슷한 증상이나 소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방 양성 질환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진료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방 양성 질환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40여 종이 넘는다. 유방암이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에 주로 발생하는 데 비해 유방 양성 질환은 이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발견된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한 자가 검진과 함께 주기적인 검진이 중요한 유방 양성 질환. 관심이 예방의 시작이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유방 양성 질환에 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유방이 나타나는 양성 종양에 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낭종에 대해서 살펴주신다면요. 유방 물혹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낭종은 소염 및 미세유관이 팽창해서 손상되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네. 낭종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크기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낭종이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 상대 위험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 없이 경과관찰로 충분한데요. 네. 크기가 크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주사기로 낭종을 흡인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낭종과 더불어서 유방 양성 종양 중에서 좀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섬유 낭성 변화가 가장 흔한 유방 양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낭종이나 낭종 주위 염증으로 인한 섬유화가 특징적이고요. 초음파에서 흔히 보이는 소견 중에 하나입니다. 30대에 호발을 하지만 연령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섬유 낭성 변화는 마찬가지로 유방암 상대 위험도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면 이제 경과관찰로 충분합니다. 네. 유방암은 중년에 많이 발생하지만 유방 양성 질환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 좀 기억해야 할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섬유선종이 그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섬유선종은 30대 이전에 호발을 하고요. 특히 30대 이전에 발생하는 유방 종양 중에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섬유선종은 유방 위쪽에 공 모양의 그런 혹을 섬유선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트로겐과 같은 여성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기질 조직에서 기원을 한 종양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크거나 크기가 증가하면은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유방암 상대 위험도는 단순 섬유선종의 경우에는 상대 위험도가 증가를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조직이 섞여 있는 복합형의 경우에는 약 1.5배에서 2배 정도로 약간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섬유선종이 복합형의 경우에는 암 위험도가 약간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이 양성 질환이지만 좀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종양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관내 유두종이 그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유관이 있고 안에 혹이 자라는 모양의 그림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관내 유두종이라고 하고 모양 자체가 유두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름이 관내 유두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유두에서 피가 나는 것을 특징적인 증상으로 하고 있고요. 중심 층생검이나 맘모톰, 절제생검과 같은 조직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약 7에서 20%에서 조직 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될 수 있기 때문에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관내 유두종과 더불어서 유방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비정형 증식증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질환인가요? 비정형 증식증은 정상 유관 상피세포에서 암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림인데 처음에 정상 상피세포였다가 질서 있게 증식이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질서가 깨지면서 불규칙하게 증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비정형 증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암이기 때문에 흔히들 암 전 단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유방암 위험도는 4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는데 연구에 따라서는 최대 13배까지 증가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증식은 암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비정형 증식으로 최종 진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완전 절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맘모톰이나 절제생검으로 완전히 절제를 하여 진단 및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 비정형 증식의 경우에는 발견하면 바로 제거를 해야 한다 하셨는데 그 외에도 좀 발견 즉시 제거를 해야 하는 종양이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또 하나의 예로는 엽상 종양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밝은 분홍색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엽상 종양이라고 하고요. 또한 엽상 종양이 말단 미세혈관을 누르면서 마치 나뭇잎의 인맥과 같은 이제 무늬가 나타나는데 이 모양을 본따서 이름을 엽상 종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40대에서 50대가 이제 호발 연령이고요. 예. 전체 유방 종양의 0.3에서 1% 정도로 발생은 드물지만 성장이 빠르고 치료 후에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아야 될 질환이라고 봅니다. 네. 유방 양성 종양을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염증성 질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염증성 유방 질환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염증성 유방 질환은 이제 흔히 유방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고요. 분류로 따지면 수유기 유선염과 비수유기 유선염으로 나뉘어볼 수 있습니다. 예. 수유기 유선염은 수유기 산모의 2.5%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수유를 할 때 유아가 간혹 유두를 깨물게 되면 유두 부위에 상처가 생기는데 그 상처를 통해 유아 입속 세균이나 외부 세균이 침투하고 증식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비수유기 유선염은 보통 유관 확장증에 의해서 젖이 고이게 되면 당뇨나 면역 저하 등에 따라 이제 피부 균열이 생기고 그 피부 안으로 세균이 침투해서 발생하는 것이 비수유기 유선염입니다. 예. 증상은 일반 염증 증상과 같이 통증이나 발적, 부종, 그리고 발열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치료는 기본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하지만 농양이 동반된다면 절개 배농소를 같이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의 경우 아마 임세혁 아나운서는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여름에 민소매를 입게 되면 여성들의 경우 부유방이 좀 튀어나와서 미용적으로 좀 보기가 힘들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부유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겨드랑이 밑에 림프 순환을 이렇게 해주려고 세게 두드리면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정확히 부유방이 어떤 건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부유방은 정상 유방과 다른 부위에 유선 조직이 퇴화되지 않고 남아서 발달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태아 때부터 유방 능선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유방 능선은 유방 발달의 뿌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태아가 이제 발달하면서 정상 유방이 되는 위치를 남기고 모두 퇴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의 2에서 6% 정도는 퇴화되지 않고 일부가 남아서 부유방이 생기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겨드랑이에 발생하게 됩니다. 예. 부유방이 작으면 이제 보통 증상은 없지만 비만이나 생리 주기, 임신, 수유 시에 이제 커질 수가 있고요. 또 멍울이나 통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 부유방은 정상 유방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면에서는 이제 치료는 필요 없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미용적으로 불편감이 있을 때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이제 남성분들의 고민일 수 있겠는데요. 생각보다 여성형 유방을 갖고 있는 남성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성형 유방은 어떤 거고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여성형 유방증은 남성에서 여러 원인에 의해 유선 조직이 발달해서 여성과 같이 유방 조직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생기게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대부분 통증이나 멍울을 호소를 하고 크기가 큰 경우에는 외견상의 정신적 불편감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검사로는 기저질환을 파악을 하고 복용하고 있는 약제 중에 원인 약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방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방사선화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고요. 만약 여기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다면 필요할 때 유방암 감별을 위한 조직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치료에 있어서는 증상이 경하면 경과관찰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사춘기 여성의 유방증의 경우에는 되게 일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과관찰로도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의 치료, 원인 약제의 중단 및 교체를 통해 원인을 배제하는 치료를 하면 대부분의 여성형 유방증은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치료에도 일부 여성의 유방증이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타목시펜이나 다나줄 등을 사용해 볼 수가 있고 증상에 따라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유방 양성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것만은 기억하자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는 유방 양성 질환은 원인이나 부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 양성 종양도 일부는 유방암 위험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정기검진은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에서도 원인에 따라 여성의 유방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여성의 유방증은 원인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유방 양성 질환과 유방암은 증상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유방암 감별을 위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자가검진을 열심히 하고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유방 양성 질환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유방 양성 질환도 증식성, 비정형성이면은 이게 암 가능성을 좀 확인해 봐야 된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은 O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에서 유방암 의심 소견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중심부 침생검으로 조직 검사를 하여 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정형 증식이 나오면 최소한 맘모톰이나 절제술로 완전히 절제하여 암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반면 보통형 증식일 경우에는 종양의 크기나 모양 여부를 보아서 추가로 절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네. 다음으로 유방 양성 질환은 폐경기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이것은 X입니다. 유방 양성 질환의 대부분은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폐경 후 여성에서는 체내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유방 조직이 퇴화되기 때문에 유방 양성 질환이 폐경 전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요. 유방암에 있어서는 폐경 후 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살이 찌면은 유방 양성 질환이 더 잘 생긴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이것은 세모라고 해야 네.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유방 양성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방 양성 종양과 관련한 일부 연구가 있는데 여기서는 유방 양성 종양과 비만과 관련이 없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사춘기 여성의 유방증에 한해서는 비만이 그런 여성의 유방증의 위험 인자라는 여러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춘기 여성의 유방증에서는 비만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선염이 있는 경우에는 약을 복용해서 젖을 말리는 게 좋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이것은 X입니다. 젖을 말리는 브로모크립틴이라는 약이 있는데 예. 그 약을 쓰면은 젖이 농축이 돼서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유선염이 악화될 수가 있는데요. 유선염이 있을 때 수유를 하지 못할 경우라도 약을 쓰지 말고 유방 마사지나 유축기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젖을 배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유방 양성 질환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산모에게 유선염이 생기면 모유수유를 중단해야 하는 건가요? 네, 유방에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 이 모유 수유를 중단해야 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어떤가요? 일단 유선염은 유관 내 정체된 모유에 세균이 침투하여 발생합니다. 유선염이 생겼을 때는 우선 정체된 모유를 배출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일단 수유 시에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젖분비를 촉진하게 되고 이에 모유 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유선염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유에 포함될 수 있는 소량의 세균이나 치료에 쓰이는 항생제 성분은 유아에게 거의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유선염이 생기더라도 모유수를 중단하지 말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유선염이 생기면은 이제 모유수를 중단해야 하고요. 개인적으로 모유수가 꺼져질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하고 유방 마사지나 유축기 등으로 젖을 잘 배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드랑이 밑이 불룩하게 부어 있고 두드리면 통증이 있는데 혹시 유방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네, 겨드랑이 밑에 통증이 있고 부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건지 궁금해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유방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유방의 림프액을 타고 겨드랑이 림프절을 붓게 해서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불룩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질문의 증상으로 볼 때 부유방이 의심이 되는데요. 예. 부유방도 정상 유방 조직의 하나이기 때문에 생리주기나 임신에 따라 커질 수가 있고 질문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염증일 수도 있지만 부유방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비슷한 증상을 가진 질환으로는 겨드랑이에 이제 지방종이 생기거나 겨드랑이에 생기는 화농성 한선염 등에 따른 큰 겨드랑이 농양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 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끝으로 유방 양성 질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방 양성 질환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유방 양성 질환은 신호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신호요? 예. 네. 유방 양성 질환은 일반 다른 증상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암이 아니라고 간과하지 말고 평소에 정기 검진을 잘 살펴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유방 양성 질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외과의 김봉균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막연한 불안감과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암에 대한 공포심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방암보다는요, 유방 양성 질환의 확률이 더 높다고 하니까요.
정확한 검진을 통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유방 양성 종양이라 하더라도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유방암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바쁘시다고 미루시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